아, 아, 아. 시청하기가 사라졌어, 시청하기가.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사라졌어. 소리 들려요? 예. 아,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다음 팟이 깔려서 이런가? 다음 팟 플레이어를 삭제. 이것도 삭제.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왜 사라졌지? 설정 변경으로 가서. 저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님들 들어오시는데 문제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방송 리스트. 오늘 들어온 거 편했어요? 오늘 들어오는데 아무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오케이, 다행입니다. 음, 아무 어려움 없이 다행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늦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음, 제목을 쓰다 말아갖고 어떡하냐? 이거 녹화됐을 텐데. 27. 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드라이브를 다녀온 기분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플레이어에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거 좀 잡힌 것 같으네? 예, 그니까 문제 있는 플레이어를, 잡은 것 같아. 그죠? 어, 네. 음, 지금 얘 뭐라는 거야? 왜 숫자 써? 이런 짓 하면 블랙이야. 어, 채팅창에서 장난친 블랙이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안 떠서 제접했더니 뜬다. 지금 잘 뜨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이거 봐. 이러면 또 중단이 돼.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바쁘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생방송이에요. 월요일 생방송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오늘 너무 늦었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이 동생이 과부인 게 처음이라, 예. 이 뻑하면 우리 동생이 뻑하면 그 저기 뭐야 과부 동생인데 안 도와준다 뭐 서럽게 했다 이러면서 울고 여보 막 이러는 통에, 예, 오늘 그 저기 우리 조카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간다는 거야. 이 둘만 보내놓으면 또 뭐 이런저런 얼마나 이제 뒤에 또 원한에 사무쳐서 날 괴롭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요. 네, 그러느라 좀 늦었습니다. 예, 저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예,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재민이 군대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내가 조카를 군대 보내는데 이런데 엄마는 어떻겠어요? 사실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우리 조카를 내가 거의 아들처럼 키웠어. 나한테는 거의 친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과의 약속을 좀 늦추고 이렇게 그 나들이를 다녀온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 카메라가 이게, 예, 아이 어떻게 좀 똑바로 안 되나 이거? 아, 참네. 방법이 없다. 네. 응? 된 것도 같아. 예, 됐죠? 아, 그래요. 이 윤일병 사건 때문에 더 막 이렇게 그 불안 초조감이 계속되는 것 같아. 먼저 오늘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장에 우리 그 저를 늘 도와주는 우리 이제 형제 같은 이 조카 같은 그 이제 후배가 결혼한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제가 이제 주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주례 선생님이 없이, 그러니까 신랑 쪽 신부 측, 그러니까 신랑 쪽 한 사람 신부 측 한 사람을 모시고 덕담을 듣는 그걸 이제 주례사를 대신했어. 그 후배들의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읽어줬던 내용인데, 예, 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신랑은 착하고 성실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맨 앞부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착하고 성실한 남자라는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아는 이 신랑은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남자다. 그리고 그 남자입니다. 또 그 조직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뛰어난 장점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신부는 내가 몇 번 만나지 못했지만 아주 지혜롭고 주관이 뚜렷한 인권운동의 실천가입니다. 신랑은 아내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부는 남편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자마자 신랑더러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둘이 결혼한 거야.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고독해 보여서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빚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둘이 합쳐서 정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양. 배우자 중 한쪽이 모자라 보인다면 그 나머지 한쪽이 넘쳐서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두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중요한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불효입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부부유별이란 배우자를 다른 이성과 구분하여 특별히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 동료입니다. 최선을 다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면 아이가 창조됩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많이 감사하게 여기면 자녀가 배우자의 장점만 닮아 나오고, 배우자의 단점만 생각하고 미워하면 배우자의 단점만 모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면 자녀가 훗날 배운 대로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쓰레기를 처리하고, 네, 잠깐만요. 쓰레기 처리하고 갈게요. 네, 네. 우리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쓰레기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갈게요. 네. 자, 잠깐만 요걸 갖다가 블랙리스트에다 걸고,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환장을 해. 미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의 부모들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보면 막 이렇게 환장을 하더라고요. 예. 안타깝지만, 그래도 강퇴야. 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미운 행동과 존재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당연히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나와 가족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탓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다면 그건 배우자 덕분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신의 천지창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창조해갈 우주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제가 이제 우리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여기서 개신교 싫어한다는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야? 개신교 단어를 써서 싫어요? 미안해요.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네. 이 방에 개신교 싫어서 내가 소천이란 단어를 쓴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손 드세요. 네. 빨리 손을 드세요. 제가 내보내 드릴 테니까요. 네. 블랙리스트에 올려 드릴 테니까 얼른 손 드세요. 예. 우리 후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 방송에 소천이란 단어를 써서 마음에 안 든다는 쓰레기를 또 청소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넘어갔어. 예. 네. 또, 얼른 손 드세요. 소천이라는 개신교 단어를 쓴 게 싫으면, 빨리 손 드세요. 이건 내가 바라보는, 여기다 그러면 사망 이렇게 쓰랴? 사망 이렇게 써? 소천이란 개신교 단어를 왜 쓰냐고. 이 방에 개신교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소천이란 말은 하늘로 옮겨갔다 이런 뜻이야. 예. 그 이제 소천이란 말은 개신교 용어로 이 사람이 이제 하늘에서 육신,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육신 안에 머물다가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소천이란 뜻이에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극락왕생이란 말이랑 통하는 말이죠. 예, 네네.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네. 그러니까 소천하셨습니다. 그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장례 용어가 불교식 용어가 많잖아요. 네. 불교식 용어가 많은데 물론 그 사람이 개신교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개신교 신자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저는 저렇게 소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름이 망치라고 생각되는 아유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네. 자, 조남이 망치세요? 넌 들어오지 마. 오늘 이 세월호 유가족 암투병으로 저기 소천했다는 이야기가 민감하구나. 어? 그치? 이게 세월호 다 잊어버리게 했는데 다 묻었는데 세월호 이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관심을 자 중계방을 단일화해 주세요. 예. 국민들로부터 세월호를 다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지? 어떻게 랭킹 뉴스에도 안 띄우고 그냥 어젯밤에 묻어버렸는데 그치? 그래 니네가 아주 그냥 속이 타겠다. 매우 속이 타겠다만 어떡하겠니? 그거는 니네들 사정이고 니네들 사정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치는 거죠, 쟤네들이. 그렇잖아.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잊으라고 했겠어요. 예. 잊어라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망치 부인이 그 자기네들이 거의 묻어버린 이야기를, 지네들은 이제 묻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게 다시 끄집어 올려놓으니까 한장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망치 부인이 있는 한 니네들의 작업은 잘 안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원래 이제 이 아버님이 이 사건, 그러니까는 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분이랍니다. 예.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분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암이 발병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들다 하시다가 얼마 전에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야.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암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자녀를 이번에 세월호로 잃고 너무나 아들을 잃은 걸로 알아요. 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만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분이 혹시 JTBC에서 인터뷰하셨던 적이 있나요? 인태범인가? 인태범 군의 아버지. 네. 인태범 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던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검색을 해서 일이 들어가고 한 달 사신다 그랬는데 한 달도 못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얼마 전에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거군요. 세월호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정 짓는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세월호 전에 암에 걸렸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암 요인이 그러니까 암을 가장 악화시키는 게 스트레스야. 암이라는 병은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암에 잘 걸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제부도 원래 몇 년 전에 뇌에서 그 아주 작은 이상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상세포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그 조사를 하면서 왔어요. 멀쩡했어. 그 이상세포가 몇 년 전 그 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그랬는데 내가 이제 구속된 다음에 내가 구속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몇 년 전에 발견됐던 이상세포하고 달리 교모세포종이라는 발병해서 6개월이면 그 죽는 거의 치사율이 100%야. 치사율이 거의 100%이고 그리고 급성암인 거야.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죽는 그런 암에 걸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11월 16일에 구속이 되고 한 달 반 만에 쓰러져가지고 진단 나온 게 12월 말이야. 12월 말에 진단을 받고 7월 7일에 소천했어요. 7월 7일에 소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거길 간 것도 내가 우리 그 제부한테 간 것도 사실 우리 제부가 내가 구속된 다음에 날마다 울었대. 우리 제부가 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나랑 우리 신랑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자기 친형제만큼 우리를 좋아했어. 어쩌면 친형제보다 더 우리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우리 제부가 나랑 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형님은 되게 어려워했거든. 자기가 이제 위에 형님 두 분이 계신데 형님들을 되게 어려워했어.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나랑 우리 신랑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풀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우리 제부를 참 이제 우리 신랑이 특히 각별히 아꼈어. 그게 이제 남자가 사랑할 때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제부 생각이 난다고 한참을 울고 그랬었어요. 우리 신랑이. 근데 하여튼 그런 제부가 내가 딱 구속이 되고 매일 울었다 그러더라고. 매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처형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날마다 울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한 달 반 만에 쓰러진 거예요. 원래 우리 제부가 좀 겁이 많아. 겁이 되게 많고 그래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구속됐다라는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매일 밤 울고 밤마다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래 고기 탄 거 먹어도 암 걸려. 너 탄 거 많이 먹고 암 걸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부가 내가 구속되고 난 뒤에 한 달 반을 그렇게 밤마다 울고 그냥 소주를 먹고 그러더니 이제 그 급성암에 걸려서 7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왜 암에 걸렸을지 이해가 된다니까? 그게 이해가 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렇게 잃었는데, 그렇게 잃은 부모 마음에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암 걸려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였지 뭐. 안 그래요? 그 암 걸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것 마냥 얼마나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리지. 하여튼 그래서 이 뉴스가 포털에 지금 안 떴죠? 포털에도 지금 전혀 이 뉴스 안 떠 있는 거죠? 지금 그 세월호 유가족이 그 한 달 전쯤에 암 말기암 판정받고 그리고 갑자기 몰랐어요? 이게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도 안 나왔죠? 이거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가족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서, 예, 무슨 얘기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왜 자꾸 이상한 방으로 가지? 어, 예. 하여튼 이 시청하기가 내 맘대로 안 돼. 어, 예. 오늘 아침 나왔어요? 아, 김현정 쇼에 나왔어요? 어, 나는 아침에 못 들어서 그 부분 할 때 내가 화장실 갔다 왔나 보다. 김현정 쇼에 나왔어. 그래요. 이 아버지가 원래는 건강했대잖아.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 나라에서 자식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고 빨갱이니 돈을 요구했니 이러면서 모함을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게 절망감이야. 절망감이에요. 심장병이나 암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 때문이야. 너무 억울하고 뭐라 그러나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 그게 가슴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심장병에 걸리는 거야. 그 심장마비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절망감이 그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장을 마비시키는 거야. 지금 가수 우리 신해철 씨도 심장 이상이 생겨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지금 안 낫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의식 불명 상태라는데 이회수 선생님은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이회수 선생님 뭐야? 그러니까 뭐 신해철 씨는 그 위암 2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한 거죠. 간신히 심장은 뛰게 했는데 뇌에 그 혈액 공급이 한동안 멈췄어서 지금 재활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게 뭐 신해철이 위절제 수술을 해서 의료사고다. 그거 허위사실이랍니다. 신해철이 이번에 위절제 수술했다가 잘못돼서 다이어트 하다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허위사실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거 소속사에서 소송한대. 법적 조치를 한대요. 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옛날에 위밴드 수술을 한 적이 있대. 5년 전인가 4년 전에. 5년 전인가 4년 전에 위절제술을 한 적이 있대. 그건 4년 전인가 5년 전 이야기야. 그리고 이번에는 장협착이 돼서 치료를 받고 나온 거야. 장협착이 별거 아니라 해서 내시경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에 통증이 있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들어갔는데 심장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깨어나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옮긴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다이어트 하려고 위밴드 수술해가지고 위밴드 수술해서 그래서 지금 의료사고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다 죽었다라는 식으로 다이어트 하면서 무리한 위절제 수술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그걸 김정은 위절제 수술이랑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해철의 위밴드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댓글원에서 하는 짓이야. 댓글원에서. 신해철은 안 죽었어. 아직 죽진 않았는데 지금 하여튼 이제 신해철 씨가 심장 쇼크가 와서 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래서 심장은 뛰는데 현재 뇌사 상태로 보인대. 현재 지금 이제 그 뇌사 상태로 보인다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데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쓰러지면서 뉴스에 바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신해철이 위밴드 수술을 하고 의료사고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다라는 몇 달 전에 다이어트 한다라는
그걸 뭐라 그래? 다이어트 중이라는 그 트위터를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야,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 전부 다 위밴드 수술한 거냐? 그럼 나도 다이어트 했는데 그럼 나도 위밴드 수술한 거야? 어? 다이어트 중이라는 트윗을 갖다가 이게 위밴드 수술한 거다. 이게 옛날에 몇 년 전, 4, 5년 전에 위밴드 수술한 적이 있대. 신해철 씨가. 근데 그 얘기를 여기다 딱 갖다 붙여서 신해철이 지금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요거는 위밴드 수술 때문이다. 이러면서 위밴드를 검색하면 김정은 위밴드 요렇게 연결되게 그렇게 연결되게 이 댓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예, 그렇게 김정은 위밴드로 연결하게 그렇게 이번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신해철 씨가 굉장히 대표적인 신해철 씨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노무현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왜 그렇게 위밴드 수술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술을 계속 먹었대. 술을 계속 먹고 몸 상태가 굉장히 나빠진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위밴드 수술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이어트도 하고 체력 관리를 해온 건데, 그걸 이번에 교묘하게 연결해가지고 신해철을 그 이번 위밴드 수술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중요한 건 심장,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치료를 하고 나왔어.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계속 심장이 아프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에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의식을 잃었고 심장마비가 온 거야.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을 도착했는데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교묘하게 몇 년 전 위밴드 얘기를 묶어서 이 신해철 위밴드 김정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댓글 작업을 한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쳐죽일 놈의 새끼들이에요. 예. 일부러.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신해철 씨랑 누구니? 그 저기 뭐야, 신해철, 서태지 또 누구 이렇게 세 명이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며. 그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콘서트가 되면 이 콘서트가 이루어지면 지금 누구더러 북괴놈들이라는 거야. 누구더러 북괴놈들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북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왜 북괴놈들 왜 욕해? 너 지금 북한이야? 이승환. 그래,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승환, 신해철, 서태지가 이번에 서태지의 그 소격동 앨범을 내놓으면서 같이 연합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며.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신해철 씨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방 시청자들한테 북괴놈들이다, 뭐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에 대해서요, 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 집단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소송 참여 10,000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텔레그램으로 그 본인이 저기 소송에 참여하시겠다, 그 의사를 밝혀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계좌번호, 변호사의 계좌번호를 딱 띄울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10,000원씩 입금을 하시고 본인의 그 본인의 그 입금을 할 때 자기 이름하고 옆에 생년월일을 써가지고 입금을 하시면, 그리고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주민번호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시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는 신해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해철 씨는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신 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계신 분은, 누구야? 우리 저기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놨어요?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하고 났던데, 예. 인태범 군의 아버지 인병선 씨. 왠지 저 이름이 귀에 익어. 말기암 판정받은 세월호 유족 사망. 아들 안치된 곳으로. 세월호 유가족 가족장으로 지내기로. 최근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암으로 숨진 세월호 유족이 아들 곁에서 영원히 잠들게 됐다. 고 인병선 씨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인 씨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의 아들인 고 인태범 군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경기도 평택 서호 추모공원에 안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 차원에서 가족장으로 지내기로 했다. 발인은 28일 오전 8시이며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자녀가 있다. 현재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안산 선부동 한도병원 장례식장에는 10여 명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인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숨을 거뒀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인태범 군의 아버지 인병선 씨가 26일 말기암으로 숨졌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과 세월호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인병선 씨는 최근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하다 26일 오후 10시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 씨가 숨진 사실을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금 전에 태범이 아버지 인병선님께서 소천하셨다며 얼마 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참사 전에 암 진단 받은 적도 없던 분이 참사 후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그 인터뷰를 얼마 전에 밝힌 적이 있대요. 유 대변인은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참사 발생 후 6개월이 다 돼가면서 유족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며 유족 가운데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은 시한부 환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현재 장례식장이 마련될 예정인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으로 모이고 있다. 김성실 고 김동혁 학생 어머니인 김성실 씨는 지금 전북 정읍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마치고 다 같이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며 이분이 건강하시다가 아들을 잃은 뒤 발병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할지 어쩔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학생 아버지 이남석 씨는 아들을 통해 같은 반이었던 태범군에 대해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씨는 2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한 통화에서 제 아들이 살아있을 때 태범이네 놀러 간다는 등 얘기를 많이 알고 있다며 두 달 전인가 갑자기 태범이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어할 정도란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다들 부모들이 아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후엔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면서 건강을 제대로 못 챙겼다며 세월호 참사만 안 터졌어도 미리 검사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러면 일찍 발견을 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반 유가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나라가 국민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6개월 넘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유가족들이 쓴 글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연달아 자꾸 이런 슬픈 일을 겪으니까 너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제부가 나 구속된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그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달 동안 뇌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12월 말부터 2월 8일까지, 그러니까 12월 말하고 2월 말. 근데 이제 그 1월 말에 봤을 때 이미 뇌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12월 말하고 1월 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있는 거야. 너무나 뇌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월 8일에 나왔어. 2월 8일에 나왔는데 그 2월 8일에 딱 나오면서 1월 말 상태가 유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속된 다음에 갑자기 그 암이 2월 8일에 2월 12월 말에 이미 굉장히 이 뇌의 50% 이상이 이미 번져 있다. 근데 이제 1월 말에 보니까 거의 80%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너무 급속도로. 그런데 내가 2월 8일에 구치소에서 풀려나니까 그때 딱 그 암이 퍼지는 게 그 상태에 멈춘 거예요. 예. 그 상태에 딱 멈췄는데 이미 80%가 상해버린 상태라. 그래서 이제 그 80%가 상해버린 상태라서 결국은 이제 7월 7일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게 암이라는 게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각한 원인이 돼요. 우리 선배 언니가 내가 맨날 왜 저기 여주에 놀러 간다 그럴 때 내가 놀러 가던 그 선배가 암이 거의 다 완치가 됐다고. 암이 이미 완치돼서 5년 만에 검사했을 때 암이 완치돼서 살으셨던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 얼마 전 내가 구속된 다음에 급속도로 암이 번진 거야. 악화가 된 거야. 그 내가 딱 저분이 그 빵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미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다 전이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작은 암이 발견됐다 그랬어. 근데 관리를 잘하면 된다. 괜찮다 이랬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속됐다가 나와 보니까 3달 만에 온몸에 다 퍼져 있었어. 그래서 그 선배도 7월 중순에 우리 제부 죽고 2주 만에 그리고 같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암이라는 게 그런 문제야. 응. 암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속도로 퍼지는 거야. 예. 암이 급속도로 퍼져. 별풍선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별풍선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뭐죠? 후원해주신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이 초콜릿은 망치 부인의 불타는 10미닛으로 이용이 되고 또 여러분이 선물해주신 스티커는 그 1000명방을 유지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는 제가 그 우리 방송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남는 돈은 저희 소송비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와닿지 않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암이에요.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암이야. 암 다음이 자살인가 그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암인데 이 암이 노인분들도 대부분 암으로 돌아가셔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원래 이 암의 그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기도 해.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암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갖느냐야. 암에 걸린 상황이어도 마음을 정말 이렇게 그 편안히 갖고 그 암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이 연장이 돼요.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암과 싸워서 이기는 분들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이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어떤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그 암을 극복하던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다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암이 급속도로 확 퍼져요. 급속도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암은 스트레스하고 분명한 연관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임병선 씨가, 이 태범이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태범이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겪었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왜 방송에서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지금 우리 채팅창에 와가지고 뭔 간호사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간호사 얘기를 왜 하면서 왜 내 얘기는 왜 안 듣고 딴 얘기해? 음. 지금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상태가 이게, 그리고 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억울함 있잖아요, 억울함. 억울하다는 느낌이 정말 건강을 악화시켜. 화병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 화병, 우라병이라고 하거든. 그 화병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결론을 이 병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 억울하다는 감정.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그럴 때 그게 화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화병이 심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막 강화시키고, 원래 암세포가요, 모든 사람의 몸속에 있대요. 모든 사람이 아주 조금씩은 암세포를 갖고 산다는 거야. 근데 그 암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확 발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조절 통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심리 상태인 거야.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가,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게 암이 악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계속되잖아. 그러면 이게 암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암을 굉장히 악화시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여러분 요즘에 그 건강 상태가 되게 나빠지신 분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건강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신 분들이 가을 들었으면서 9월부터 감기를 한 달씩 앓고 있는 분들도 많아. 이게 왜 그래? 감기를 한 달 앓는 이유가 뭐냐? 원래 감기는 일주일이면 나아야 돼. 근데 감기를 한 달씩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이거 화병이야. 이게 그 감기 기운이요, 왔다가 일주일이면 내 몸에서 자동으로 복원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병원군을 다 죽여야 정상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가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자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감기가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뼈가 약해져서 골절 사고도 요즘 많이 당해. 골절 사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눈병, 감기,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성 질환을. 예. 이게 뭐 때문이냐면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게 세월호 일을 겪으면서, 예.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 너무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심기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특히 세월호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게, 우리 방 시청자분들 중에 과거에 암 걸리셨다가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병원에 평상시 가던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진단 받으시던 거 절반씩 당겨서 가서 검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좋은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서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걸릴 싸움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내지 마시고, 화를 내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기전을 대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걱정이 된다니까. 이게 신체 리듬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난 1월 달에 내 모습을 기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1월 달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 혈관이 막혀 들어가면서 뭐 이명이라 해서 귀에서 막 소리 들리고 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전파음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편두통을 계속 앓고 있고, 그러면서 위궤양이 이제 위 12지장 궤양까지 가는데, 위궤양도 되게 아파요. 근데 12지장 궤양은 위궤양보다 10배쯤 더 아파. 그 위궤양, 위 12지장 궤양 막 이런 걸 앓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팔다리가 저리고,
그러면서 막 이 목 뒷부분이 막 뜨끈뜨끈하면서 막 뻣뻣해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혈관 상태가 너무나 혈관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가 계속 한약을 받아먹고 그랬어. 그게 작년에 그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이 밝혀졌는데 처벌을 안 하는 문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김한길이가 당대표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국정원 문제에 입 닫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서 3월 30일 날 갑자기 이대로 가면 내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건강관리에 들어갔잖아요. 먹는 거 관리. 식이요법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도 9월 달부터 화가 점점 나면서 지금 이제 이 그러니까 여당은 원래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인데 야당이 거기에 맞춰서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막 화가 차올라가지고 점점 이 뇌혈관이 막혀가. 점점 뇌혈관이 막혀가서 지금 요즘에 여러분 보면 9월달부터 그런 것 같아. 혈관이 계속 쓰는 거 보이시죠? 무슨 방송을 야당이 지배해?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방송은 야당이 지배하고 있나요? 무슨 방송을 야당이 지배해? 누구야? KBS, MBC, SBS 일베가 장악하고 있잖아. 채널A, TV조선, MBN 24시간 동안 6개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여당 편 들면서. 뭔 방송이 야당 편이야. 지금 야당 편 들어봤자 망치부인, 고발뉴스, 팩트TV, 국민TV, 손석희 뉴스 그밖에 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건 손석희 뉴스밖에 없잖아. 그것도 케이블 깔아야 보이는 거고. 세월호 유가족이 암 걸린 게 정부 탓임?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 근데 네가 볼 땐 정부 탓으로 보이나 봐? 네가 볼 땐 정부 탓으로 보여? 우리는 암의 일반적인 원인,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스트레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네가 볼 때는 정부 탓으로 보이나 봐? 우리는 단정적으로 정부 탓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다만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무능력하고 배은망덕하며 그리고 정말 눈 시퍼렇게 뜨고 앞하고 뒤가 다른 거짓말. 박근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쌩깐다든가 그런 자세들이 온 국민의 병을 악화시키고 있지. 온 국민의 병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세월호 유가족이 그 암에 걸린 이유가 정부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번에 돌아가신 임병선 씨가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암 진단받은 거 찾아와. 임병선 씨가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말기 암이었다. 그런 진단 받아오라고. 그럼 믿어줄게. 갑자기 얘기가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렸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차올랐으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이렇게 차올랐으니까, 우선,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일 날 망치부인의 광주 생방송,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현장 사진이야. 현장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어줬네요. 이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대통령이 이렇게 엉터리 정치를 했을 때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탄핵. 탄핵 소추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권이 국민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는 게 대통령 제대로 뽑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해요. 왜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권이 국회의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기초의원이 지금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내려온 돈을 여러분 복지 어디에다 쓸 건지를 최종 결정하는 게 기초의원이에요. 그래서 기초의원을 여러분이 잘 뽑아야 돼요. 광주 시장에 나오려면 광주 시립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광주 시립대학은 광주 시민의 자녀라면, 광주에서 10년 이상을 산 시민의 자녀라면 이 아이는 등록금 반값으로 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또 광주 시민이라는 이유로 싸게 그 진료받을 수 있는 공립의료원을 만들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도지사, 시장으로 뽑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지셔야 되는 자세예요. 지금 이 시간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정말 20, 30대가 기초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단체장을 하고, 50대가 대통령을 하고, 60대부터는 정말 저녁이 있는 삶으로 손주를 보면서, 정말 늘어나는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 어린이집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같이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정치의식은, 광주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구나.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엉터리 정치를 했을 때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탄핵. 탄핵 소추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권이 국민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는 게 대통령 제대로 뽑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해요. 왜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권이 국회의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기초의원이 지금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내려온 돈을 여러분 복지 어디에다 쓸 건지를 최종 결정하는 게 기초의원이에요. 그래서 기초의원을 여러분이 잘 뽑아야 돼요. 광주 시장에 나오려면 광주 시립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광주 시립대학은 광주 시민의 자녀라면, 광주에서 10년 이상을 산 시민의 자녀라면 이 아이는 등록금 반값으로 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또 광주 시민이라는 이유로 싸게 그 진료받을 수 있는 공립의료원을 만들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도지사, 시장으로 뽑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지셔야 되는 자세예요. 지금 이 시간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정말 20, 30대가 기초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단체장을 하고, 50대가 대통령을 하고, 60대부터는 정말 저녁이 있는 삶으로 손주를 보면서, 정말 늘어나는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 어린이집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같이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경 낀 화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안경 낀 화원님 덕분에 Well, I just said a little prayer to myself. 뭐야. 예. 우리 안경 낀 화원님 덕분에 늘
이렇게 1분 만에 다시 보기, 2분 만에 다시 보기, 우리 망치 부인의 지역 순방이, 지역 순회, 네, 지역 순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게 광주 갔다 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됐어요, 힐링이.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그니까 그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거 있잖아. 대선 앞두고 광주 갔을 때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그 상황이 떠올라서 사실 가면서 좀 두려웠었어요. 그때 좀 싸했던 분위기. 그때 이제 그게 광주 서구에 있는 무슨 터미널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내가 문재인 지지 운동을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분위기가 싸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광주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갖고 왔다가 이번에 가서 정말 다른 광주를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광주에 가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왔어. 보시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예.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그 광주 영상이 굉장히 광주에서 방송하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마지막 그 지방 방송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야외 방송. 예. 마지막 야외 방송이 그 29일 부산역이에요. 네, 29일 부산역에서 그러니까 부산 그 서면역이죠. 부산 서면역이라고 부산역에서 전철 타고 한 11분 정도를 이동해야 돼요. 예,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예 이번에 부산 지하철 노조가 집회 신고를 해버렸어. 거기서 집회 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못 걸 것 같아요. 예, 시비를 걸 수 없을 것 같아. 어쨌거나 이제 이 부산 서면역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서면역에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쉬고 이제 부산일보 강당, 예, 저녁 7시부터 부산일보 강당에서 강연회가 있는데 요건 이제 부산 지하철 노조가 부산 시민들과 이제 부산 인근에 있는 시민들을 초청해서 그냥 이제 어떤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연을 듣는 그런 대중 강연이래.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연을 듣나 봐요.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을 거기 불러주신 거예요. 굉장히 영광이죠. 그래서 아무나 오셔도 돼요. 예, 아무나 오셔도 되고 대구분들 부산까지 KTX 타고 오시면 그 한 1시간 걸리나요? 예. 대구분들도 부산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번에 부산역 방송을 같이 부산일보 강당 300석이나 된대. 300석이나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도 가까워요. 예. 그 방송할 거예요. 그 길거리 수다방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 텔레비전 우리 인터넷 방송을 보시라고 방송도 할 거예요. 현장에서. 예. 글쎄요.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터에 저 강사가 혼자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유명한 인사가 안 와서 오기 싫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불러서 강연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내 차례라고. 날 불렀다고. 예. 네. 부산의 서면역에서 4시부터 6시까지 7시부터 부산일보 강당 10층 2번에 나눠서 합니다. 예. 진짜요?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어? 안 믿는구나. 하긴 나도 안 믿어져. 예.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부산일보 무슨 포스터도 붙어 있네. 이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아마 벽에 붙어 있는 걸 옆으로 찍었나 봐요. 세워서 찍어서 이렇게 되어 있나 봐.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에 이렇게 포스터도 붙어 있대. 예. 아이돌 공연이네. 영화 시사회 포스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망치 부인님 포스터 보자마자 멈칫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본방사수 못하고 유튜브로 시청 중이라 매번 추천도 못하고 죄송스럽네요. 꼭 가려고요. 가족 친구 다 불러서 화이팅! 망부님 부산에 얼른 오세요 라고 부산 시민이 이제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요 이제 포스터 보고 저기 찍어서 저기 보내셨어요. 사실 이제 이분이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그 포스터 원형이 이게 이제 지하철 부산 지하철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예, 그 팝업으로 떠 있어. 대중 강연회 뉴스 바로 보기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부산일보 대강당 10층 망치부인 강사 망치부인 이름은 나 혼자 아니겠어? 예, 지하철 노조에서 준비하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공부문 노조 부산지역본부 이쪽에서 이제 준비하셨다는데 네 하여튼 강사가 망치부인 하나 나오는 걸로 봐서 나 하나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요 포스터 봤어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외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저기 뭐야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텔레그램이 왔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텔레그램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저기 해외에서 초청을 하고 싶다고. 해외에 계신 분들인데 그 망치 부인을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방송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서울에 있는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유선은 속도가 괜찮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도 유선 인터넷으로는 아프리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바일 방송은 안 되고. 그래서 그 가게 되면 내가 이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물론 이제 그 해외에는 나오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러더라고. 그 내가 제가 나중에 저기 비행기 값을 모으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러면 비행기 편을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하고 체류 비용을 대시겠다. 그 내가 수상하잖아. 미국으로 불러다가 그랜드 캐년에 묻어버리라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내가 무리하지 마세요 이랬어. 무리가 아니라고 막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진짜 뭐 표를 보내와야 아는 거 아니겠어? 표를 편도만 보내면 안 갈라고. 편도 내가 미국으로 그 해외로 가는 표만 보내고 돌아오는 표를 안 주면 그거는 내가 안 갈라고. 근데 이제 왕복표를 보내면 그때는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낮 동안에 이제 낮 동안에 내가 모바일 방송을 하는 걸 거기서 이제 야외에서 길거리 수다방하는 걸 아이패드로 찍어가지고 그 아이패드로 찍은 내용을 그 저녁에 그 컴퓨터로 그 온라인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온라인을 켜고 방송을 하면 서울 2시가 된대. 밤 10시가 그러니까 그쪽에 밤 10시가 여기 서울 2시라 그러더라고. 낮 2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맞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진짜 올지는 몰라. 진짜 나한테 비행기표를 붙여줄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혹시 가게 되면 그렇게 준비해서 가게 되면 이제 근데 보디가드를 데려갈 돈이 어딨어. 보디가드 비행기표까지 보내라고 하면 너무 심하지.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긴 뭘 한데. 해외여행 갈 때 다 혼자 가지. 하여튼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혹시 이 사람들이 그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날 묻어버리려는 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토 중이에요. 예, 검토 중이고
그 오리나무님이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따라오겠어. 걱정하지 말어. 날 건드리면 지들이 손해라니까. 몇 번을 얘기했어. 날 팔아 넘겨보라 그래. 아마 나를 사간 쪽에서 반품할걸? 반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그 해외에는 소송제도가 잘 돼 있어. 잘못된 상품을 팔아서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 나를 판 다음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 네. 요리는 먹을 줄만 알고, 뭐 가전제품 다가가면 망가뜨리고, 그쵸? 네. 수시로 똥 싸고. 네. 아마 나를 잡아가면 그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좌우지간 부산역, 이게 이번 시즌 마지막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길거리 수다방이야. 부산역이 이번에 전국 순회 이번 시즌의 마지막이야. 아마 이제 다음 시즌은, 그러니까 11월 15일에 우리 따님이 이제 그 기말고사 보시고, 기말고사를 다 보신 후에 11월 15일에 그 뭐 협조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으실 경우에 내가 대구를 내려가는 거거든요. 대구는 11월 15일에 갈 예정인데,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이거 여기서 방송을 못 해주면 못 가. 네.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저기 뭐지? 그래서 이제 11월 15일 대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주도 한번,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12월쯤에 가게 될 것 같고, 예. 내가 가게 되면 12월쯤에 가게 될 것 같고, 겨울방학 전에 비행기표 쌀 때, 그때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15일에 대구를 가게 되면 11월 22일경에 전주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수 따로 못 갈 것 같아요. 예, 여수를 올해 갔다 왔기 때문에 여수는 따로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도별로 하나씩만 간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광주 갔으니까 광주로 오셨으면 보셨겠죠? 이제 다음 시즌, 다음에 돌 때 이제 전주, 광주, 대구, 부산을 갔으니까 그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에 강원도 가면 춘천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청도를 갈 때는 충청도에서 제일 번화한 게 어디야? 대전을 제외하고 청주인가? 청주 아니면 충주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이번에 시즌에 돌지 않은 지역을 이제 돌도록 할게요. 울산, 부산은 가깝잖아. 울산, 부산은 너무나 가까우니까, 네, 청주가, 천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사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사는 자기네 동네 이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구가 많고 그 인구가 유동하는 그 통로가 있는 곳, 그런 데를 갈 거야. 가면 사람도 얼마 없는데 불러다 놓고 그러지 말고. 예. 우리 안경님께서는 원주 갔다 오신 다음에 사람이 너무 없다고, 노력 대비, 시간과 노력을 대비한 거에 비하면 홍보 효과가 적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순회를 정반대하셨단 말이야. 근데 광주는 괜찮았던 것 같아. 광주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이 좋아야, 부산에 갔을 때 사람이 더 많아야 우리 안경 낀 회원님이 전국 순회 계속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부산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경 낀 회원님이 지역 순회 반대한다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안산의 상록수역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경기도 지난번에 인천 부평 갔었죠? 예. 이번에 이제 파주 31일 날 파주 쪽에 와달라 그랬는데, 파주 고향 쪽에 와달라 그러셔서 가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 서울 수도권 하자고 반대한 건 아니고 서울 수도권 하자고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파주 고향을 가자는데 31일 날이 그날 그 세월호 영상 축제가 있대요. 세월호 영상 축제가 있는 날 우리가 이렇게 판 따로 깔아가지고 시청자 가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갈라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 파주 고향 그 시민 단체에서 초청하신 거는 제가 31일 날은 못 간다. 우리 조카도 또 일이 있고 그 또 무엇보다 우리 안경 낀 화원님이 31일 날 광화문에서 상 받아요. 예. 광화문에서 그 영상제에 상을 받는 건가? 하여튼 영상제 출품작 10편 중에 뽑혀가지고 그 저기 경향신문 인터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 안경 낀 화원님더러 고향 파주 가자 이럴 수가 없어서 31일 날은 못 가고 예. 하여튼 이번 시즌은 29일이 마지막이에요. 29일 부산역이 마지막이고 11월 15일은 나침박 예, 나침박이랑 같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우리 따님이 협조를 해야 가능한 일이야. 하여튼 이번에 11월 4일 날 우리 조카가 군대를 가버리고 나면 예, 야외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예. 그다음 자료실에서 이제 오늘의 뉴스로 또 들어갈게요. 오늘의 뉴스로 들어가면 또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오늘 가족 대책위가 특별법 관련된 사항하고 세월호 전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가족대책위 광화문 기자회견 현장에 우리 안경낀 의원님이 나가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 오셨어요.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예, 특별법 관련된 사항하고 세월호 전체 상황 각각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주부터 구체적으로 협상이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2차 합의안, 그러니까 9월 30일 날 했던 3차 합의안의 합의 결과가 2차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협상을 통해서는 그 2차 합의안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후퇴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후퇴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형으로 보면 7대 10으로 야권과 가족들이 유리해서 당연히 위원장이 야권과 가족들에게 유리한 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흩띄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는 그런 안을 지금 제시해서 파란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청문회 개최권인데요. 청문회에 불응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었습니다. 2차 합의안에. 그런데 그 3년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는 안, 그리고 벌금형도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화시키는 안을 지금 새누리당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의 결과 공지인데요. 당연히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지만 이후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 회의 공개를 하지 않겠다가 새누리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원회를 대통령이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경낀 화원님이 이번에 1인 미디어, 예, 이번에 이제 미디어 몽구님처럼 1인 미디어를 시작해 보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짓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안경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지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모했습니다. 저도 공모하여 안경 유희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안경 화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경 낀 화원이 발음이 되게 어렵다. 발음이 되게 좀 안경이라는 발음 되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낀이 들어가니까 안경 낀 화원 하면 이게 부르는데 되게 좀 지친다. 이게 좀 쉬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안경 화원은 이렇게 걸리는 게 없고 귀에.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화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안경 유희로 하는 게 어떻겠냐. 안경 유희 그러면 그 희자가 귀에 걸리면서 안경 유희가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닉네임은요 부르기가 일단 부르는 게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르면서 귀에 걸려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 돼. 기억이 안 남으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경 유희가 나는 좋을 것 같다. 그 유희라는 말이 사실 조금 고급 언어죠. 화원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주로 간판에 화원 그럼 꽃 파는 집이잖아. 그래서 안경 낀 화원 이게 안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경 화사 이랬으면 또 다르겠는데 또 안경 화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중의적인데 유희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긴 몰라요. 근데 이 유희라는 말을 딱 알게 되면 유희라는 말이 귀에 걸리거든. 뭐지 저거? 뭔가 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노는. 그러면서도 이 유희라는 단어에는 약간의 그 시니컬한 느낌, 또 그 뭐라 그러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듯한 놀이. 그래서 유희라는 게 그 좀 이 뭐라 그러나 귀에 걸리게 딱 기억에 남잖아. 안경 유희. 그래서 언어의 유희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미디어 몽구 같은 경우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몽구. 망치하고 똑같은 거야. 망치 부인할 때 그 발음, 미디어 몽구.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에요. 몽구라는 이름이 뭔지 몰라도 기억에 남잖아. 뭔가 이렇게 투박해 보이면서도 뭔가 재밌어 보이고 장난꾸러기 같고 그러면서도 발음이 쉬운 미디어 몽구. 그 이름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안경 유희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안경 유희라는 이름을 그 선택하셨나 봐요. 예.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한번 안경 유희가 별로예요? 그럼 더 좋은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쁜 수아님. 예. 이쁜 수아님께서 더 좋은 이름을 한번 권해주세요. 안경이 들어간. 예. 안경 6회? 발음이 6회로 보이잖아. 6회. 안경을 썰어가지고 회를 다뤄? 들리는 걸 잘 생각해야 돼. 들리는 거. 근데 안경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남는 의미가 없는 거야. 안경 너머 발음 좋아요. 솔직히 안경 너머 발음 좋아. 근데 안경 너머 그리고 안경 너머라는 이름이 뭔가 안경 너머의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주체 의식 되게 좋은 느낌이야. 근데 안경 너머라는 게 아무것도 안 걸려. 그러니까 한 발음 정도는 걸려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어렵지 않게 귀에 그러니까 망치할 때 내가 망은 발음이 쉽지만 치가 들어가서 치읓자가 귀에 딱 걸리게끔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경 유희라는 이름을 제가 제안했는데 안경 너머도 좋은 것 같아. 안경 너머. 그 얘기는 왠지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 안경 너머 이러면 안경 바깥을 바라보는 안경 이쪽에 있는 나의 시각을 가지고 안경 너머 상대방을 바깥 세상을 보는 어떤 그 1인 미디어의 성격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안경 너머가 기억에 잘 안 남잖아.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걸리는 발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안경 부인 여자냐? 니들한테 말을 건 내가 잘못이다.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안경 가루? 시끄러!
에휴, 내가 무식한 니네들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그다음에 특히 국정감사에서 더더욱 인양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종자 가족들은 많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미 이 수색과 관련된 시나리오의 제1번으로 수색 종료, 10월 안 수색 종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양까지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정부는 잡고 있습니다. 인양하는 거 기술적으로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더 이상 수색 무의미하니까 수색 종결하고 인양도 포기하고 가족들 적당히 회의해서 가족들이 먼저 수색 종료를 선언하게 하자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정부의 첫 번째 시나리오였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들이 인양까지도 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상당한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는 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잠수사 88 잠수사에서 더 이상 수색이 무의미하다. 27일까지 수색하고 수색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수중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시라, 이제 인력으로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색 종료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억을 받는 88 잠수사들이 왜 더 이상 수색을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수색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10월 안에 수색 종료를 선언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정말 저들이 이제 곧 수색을 종료 선언하고 인양까지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까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수색을 더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인양을 논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인양을 위한 준비기간만도 3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그 기간이라도 수색을 더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인양 얘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양도 수색 종료 후 인양이 아니라 인양의 과정이 수색을 위한 인양으로 가달라. 배를 좀 들어 올려서 인양을 조금 해서 더 수색을 해달라라는, 그래서 수색의 방점을 찍은 인양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인양 얘기를 꺼낸 거고,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과 정부는 이제 유가족들이 수색 포기하고 인양을 합의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따 2시에 유가족들이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염원은 계속해서 수색을 해달라는 그 방점하에서 인양 얘기가 나와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인양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족들한테 있다고 했었는데요. 가족들이 그 인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수색을 위한 인양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론 발표가 지난 24일 나가자마자 바로 25일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제는 인양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말에 그 모든 수색을 중단하고 모든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그런 뉴스 있지 않았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손석희 뉴스였나 뉴스케인가 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더 이상의 수색을 중단한다는 그런 발표 선언을 준비 중이다. 선언을 했단가? 그때 판교 사고에 정신없을 때 내 기억에는 지난주 초쯤에 나왔던 얘기야. 지난주 초에.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정부 측에서 자기네들은 그런 선언을 준비한 적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으로 나왔어. 지난 주말에. 그러면서 대신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인양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인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먼저 나온 뉴스가 이 정부가 내가 맞지? 난 정확히 그렇게 봤어. 정부에서 더 이상 수색 작업은 무리다. 뭐 조수 간만에 내 손석희 뉴스였던 것 같아. 손석희 뉴스에서 그 김관 기자가 얘기하면서 점점 이제 하루 중에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도 안 된다. 그래서 수색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수색을 종료 선언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족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 수색을 중단하는 게 인양을 한다는 게 유족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왔어.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유족들이 인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야.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왜 이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지금 나온 이야기, 지금 저 영상의 그 핵심이 뭔지 알겠어요? 저 영상의 핵심? 딴 얘기한 사람은 블랙리스트야. 예.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유족들한테 자료를 흘린 거야. 정보를. 인양도 포기하겠다. 수색 중단하고 인양도 포기하겠다라는 정보를 흘린 거야. 그러면 유족들은 배라도 건져야 나중에 이 수색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면 기다리면 건진 배 안에서라도 자식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양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흘려서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인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인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정부 발표는 아니고 88 수중에서 잠수 수색팀을 뺐다고 했다. 그러니까 잠수 수색을 종료 선언을 했어. 그지? 수색 종료 선언을 정부에서 했다고 지난 그 손석희 뉴스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말에. 그죠? 수색을 종료한다는 선언이 나왔다. 근데 이게 가족들하고 인양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게 수색을 종료한다는 건 인양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인양은 포기하겠다. 인양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양을 포기해버리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인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색을 종료하겠다니 그럼 인양이라도 해야 애를 건질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일부러 이제 이 세월호 가족들을 이제 협박을 한 거지. 여기에 대한 오늘 그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 나왔나요?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인양은 뭐냐 하면 배를 건져 올리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제 그 배를 건져 올리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 그랬어. 수천억 원이 든다고. 근데 그 배를 건져 올리는 돈 수천억 원을 누가 낼 거냐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유병언이만 잡으면 유병언이의 2,500억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유병언의 재산이 2,500억이 아니래잖아. 왜냐하면 전두환 재산처럼, 여러분 그 얘기도 들었죠?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요? 전두환 재산을 전액 환수했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과거 정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나와서 큰 소리 쳤던 거 기억나세요? 에? 그거 기억나요? 그때 전두환 일가에서 1,30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국가에 내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까보니까, 그래서 검찰이 1,300억 원을 징수했다. 그렇게 공식 발표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다 깡통이야.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